217년 유비는 하우연과 장압이 지키고 있었던 한중을 공격하기 위해 오랑과 뇌동을 파견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조홍과 조휴에게 5만의 군을 줘 하변에서 오랑과 뇌동군을 격파합니다. 장비와 마초가 아군을 구하기 위해 출격했지만 이미 졌다는 소식을 듣고 퇴각합니다. 유비가 한중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자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9월에 장안에 도착해 유비를 견제합니다. 조조는 이 시기에 이미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을 누빈 지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매해 군을 이끌고 출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반란이 일어나곤 했었는데 이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허도에서는 헌제를 옹립하려는 무리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북쪽에서는 오한족과 선비족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허도에서의 쿠데타 시도는 초기에 진압되고 오한족은 조조가 파견한 조조의 아들 조창과 전예에 의해 진압됩니다. 전예는 유비가 공손찬에게 의탁했을 때부터 유비를 찾아가 섬겼던 인물로 노모를 모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비와 헤어지고 당시에는 조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조창은 도망가는 오한족을 맹렬히 추격해서 수천의 오한족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았는데 조창의 활약을 확인한 선비족의 수령이었던 가비능은 오한족과 연합하는 대신 조조에게 귀순합니다. 219년 유비가 다시 한번 한중을 공격하자 조조가 또다시 직접 출진합니다. 하우연은 병력이 열세였던 장압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병력 반을 떼어 구원병으로 보내지만 이것을 기회로 포착한 황충이 하우연을 공격해 승리를 거두고 위나라의 서부 사령관이자 조조의 맹장으로 큰 활약을 펼쳤던 하우연마저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우연이라는 거물급 적장을 죽일 수 있었던 데에는 황충의 활약뿐만 아니라 적의 약점을 파악해 공격을 조언한 법정의 공 또한 컸습니다. 조조는 하우연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비 혼자서 이 같은 일을 했을 리 없으니 필시 남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비 또한 법정을 매우 아꼈습니다. 한 번은 유비가 화살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에 남아있자 법정이 유비를 설득하려 유비 앞에 섰었는데 유비는 자신보다 법정이 화살에 맞을 것을 더 걱정해 함께 퇴각했을 정도였습니다.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장압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한중에서 도망칩니다. 평소 장압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유비는 장압을 놓치자 응당 우두머리를 잡아야지 하우연은 잡아서 무엇하겠냐면서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직접 군을 이끌고 온 조조가 한중을 되찾기 위해 맹공을 가합니다. 하지만 유비는 수비를 견고히 하고 지공을 펼쳐 조조의 병력을 깎아먹자 조조는 한중에서 철수할 것을 고민합니다. 이때 조조가 혼잣말로 한중이 먹음직스럽지만 실제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의미로 닭의 갈비뼈 부위인 게륵을 말하자 양수만이 조조가 한중에서 철수하려는 의중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조비와 조식은 치열한 후계자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마의와 가우 등이 조비를 지지하고 있었고 양수는 정의 등과 함께 조식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양수는 두뇌 회전이 매우 빨라서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자주 보여줬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조조가 아무 말 없이 정원의 문에 살 활자를 쓰고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수가 나서서 문에다 활을 쓰면 넓을 활자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정원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정원사에게 알립니다. 정원사들은 양수의 말대로 정원을 아담하게 꾸몄더니 조조가 만족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조비와 조식 중 재능이 뛰어났던 조식을 더 총애하고 몇 번이나 조식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삼을 생각을 합니다. 조식은 조비가 질문을 할 때마다 항상 청산유소와 같은 답변을 내놨었는데 사실 양수가 조식에게 조조가 물을 질문을 준비해 연습시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수는 겸손을 몰랐고 자신의 재능만을 믿고 설쳤기 때문에 조조는 속으로 양수를 의심하고 미워했습니다. 양수가 게륵의 뜻을 간파하고 조조의 의중을 주변에 알리자 조조는 양수가 군의 사기를 동요했다는 이유로 그를 처형합니다. 양수라는 날개를 잃은 조식이 후계자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또 다른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술만 마시게 되면 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식은 술 문제로 여러 번 사고를 치게 되고 점차 조조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한편 조비는 가후의 도움으로 후계자 경쟁에서 앞서게 됩니다. 조비가 가후에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를 묻자 가후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바라건대 장군께서는 인덕과 관용을 발휘하고 숭상하여 평범한 선비의 업을 행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하여 아들의 도리를 그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가후의 말은 사고치지 말고 평소에 바른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조조가 가후에게 조비와 조식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후는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조가 왜 대답을 안 하는지를 묻자 가후는 즉답을 피하고
원소와 유표 부자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원소와 유표가 장남을 후계자로 정하지 않아 멸망을 초래한 것을 암시한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가후와의 대화 이후 마침내 조비를 태자로 책봉합니다. 계륵 사건이 있고 조조는 한동안 유비와 싸웠는데 위연이 쏜 화살을 인중에 맞는 일이 발생하자 한중에서 철수할 것을 결정합니다. 조조는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중 주민 대부분을 위나라로 이주시킵니다. 어쨌든 이로써 한중을 완전히 손에 넣은 유비는 스스로 한중왕에 오르고 아들 유선을 태자로 삼습니다. 한나라를 세웠던 유방 또한 한중왕에서 황제가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비는 한중왕에 오름으로써 천하를 제패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중을 빼앗은 유비는 관중 지역과 장안까지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조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장안에 남아 유비를 견제합니다. 219년 유비는 한중을 차지한 것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양자였던 유봉과 맹달을 보내 형주의 북서 지역까지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유봉과 맹달은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비가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하면서 위나라를 압박하는 틈을 노려 형주 완에서는 후음이라는 인물이 조인에게 불만을 느끼고 백성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음은 태수 등리곤을 사로잡은 뒤 형주를 지키고 있었던 관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관우가 도착하기도 전에 후음은 조인의 공격을 받고 죽어버리지만 관우는 군을 돌리지 않고 그대로 양양과 번성을 공격합니다. 조인은 관우에 맞서 용감히 싸웠지만 점점 수세에 몰렸고 조조는 당시 위나라 최고의 장수로 평가받던 우금과 방덕을 파견합니다. 방덕은 마등과 마초를 따랐던 장수로 한중에 있을 때 마초가 홀로 유비에게 항복하자 장로와 함께 조조에게 투항했던 인물입니다. 방덕은 항상 백마를 타면서 무시무시한 무력으로 적군을 공격해 백마장군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는데 특히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많은 장수들이 방덕의 형과 마초가 유비 진영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방덕을 의심하자 방덕은 이렇게 말하면서 전장으로 향합니다. 나는 국은을 입은 몸이니 죽음으로 의를 다하겠소. 올해 안에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하면 관우의 손에 죽겠소. 얼마 후 전장에서 관우를 만난 방덕은 활을 쏴 관우의 이마를 맞췄지만 관우는 죽지 않고 공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금과 방덕이 번성에 도착하자 때마침 10여일간 큰 장맛비가 내려 한수라는 강을 끼고 있었던 번성 주변은 10m 넘게 물에 잠겼고 번성은 고립되었습니다. 게다가 수전을 대비해 수백 척의 선단을 미리 준비했던 관우에 비해 우금은 배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싸울 방법이 없어지자 우금과 그의 3만 군사는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관우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명궁이었던 방덕은 물에 잠기지 않은 제방에 올라 활을 쏘면서 분전했지만 화살이 다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방덕을 아깝게 여겼던 관우가 투항할 뜻이 있는지 물어보자 방덕은 적의 장수가 되느니 나라를 위해 귀신이 되겠다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덕은 처형됩니다. 이렇게 위나라를 상대로 연승을 거둔 유비의 기세가 치솟았던 반면 조조는 유비가 공격할 것을 걱정해 도읍을 옮기는 것을 걱정했을 정도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등등하던 유비에게도 곧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기폭제는 바로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근심에 빠진 조조를 찾아가 이렇게 진언합니다. 만약 천도한다면 적에게 약함을 보일 것이고 국경 인근 백성들이 크게 불안해할 것입니다. 송권 유비가 겉으로는 친하나 안으로는 소원하니 관우가 뜻을 이루는 것을 송권이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송권이 할 바를 깨우쳐 주어 그로 하여금 관우의 배후를 협공하거나 견제하게 하면 번성에 보이는 저절로 풀릴 것입니다. 조조는 사마이가 옳다고 여기고 송권에게 사신을 보내 유비를 공격하도록 설득합니다. 218년 송권은 자기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켜 관우와의 사이를 돈독히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관우는 사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송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관우는 송권에게 시종일관 거만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권은 겉으로는 관우의 비위를 맞췄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조조가 유비를 칠 것을 제안하자 송권은 즉시 행동을 취합니다. 한편 관우는 악진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아직 조인과 만총이 버틴 번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총은 철저하게 법도에 따라 행동하는 다소 융통성 없는 인물로 죄인을 엄중히 신문하는 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조조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왕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번성을 지켜냅니다. 관우는 유봉과 맹달에게 원군을 요청하지만 서로 마찰이 있었던 유봉과 맹달은 관우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몽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일부러 알리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육손을 자신의 후임으로 보내 관우로 하여금 방심하게 했고 관우는 남군의 병력을 빼서 북쪽 번성으로 이동시킵니다.
관우가 번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자 여몽이 마침내 군을 이끌고 남군을 공격합니다. 당시 관우의 근거지였던 강릉과 공안은 남군 태수 미방과 사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관우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질책하자 관우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몽을 보좌하고 있었던 우번은 이 사실을 이용해서 미방과 사인을 설득하자 이들은 순수히 투항하고 여몽은 강릉과 공안을 차지합니다. 여몽은 유화 정책을 펼쳐서 형주의 인심을 얻었고 끝까지 저항하던 세력들 또한 육손의 활약에 무너집니다. 여몽이 공격해왔다는 소식을 들은 관우는 번성의 포위를 풀고 황급히 남하하지만 이미 근거지를 빼앗긴 뒤였습니다. 게다가 관우의 병사들은 오랜 싸움에 지쳐 있었고 고향에서 여몽이 가족을 잘 보살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병사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대거 이탈하게 됩니다. 관우가 달아나다 잡혔을 때는 단지 10여 명의 기병만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송권은 관우를 죽이기를 망설이자 가신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새끼는 기를 수 없는 법이니 훗날 반드시 해가 될 것입니다. 조조는 즉시 그를 제거하지 않아 스스로 큰 우환을 불러들여 도읍을 옮길 의논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어찌 그를 살려둔단 말입니까? 그리고 송권은 관우를 참수합니다. 이렇게 유비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했던 만인지적 관우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관우의 머리는 조조에게 보내졌는데 조조는 옛정을 생각해 관우의 장사를 후하게 지내줍니다. 한편 송권이 형주를 탈환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여몽 또한 병으로 사망합니다. 송권은 안타까워하면서 여몽을 가까이 두고 온갖 처방을 다했지만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몽은 죽으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주연을 추천합니다. 비슷한 시기 낙양에서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세상을 뜨게 되는데 바로 난세의 간우 조조였습니다.